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재조명,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의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 발표자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동국대학의 김용현 교수, 숙명여대의 이기범 교수, 그리고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베르나르트 젤리거 선생,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여기 발표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인 이기범 교수의 발표를 좀 앞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젤리거 선생의 발표를 듣고 우리 김용현 선생님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범 선생의 발표는 남북 민간 개발 협력을 위한 상호 취약성의 인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입니다. 발표문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촘촘하게 쓴 단단한 논문 형식의 발표입니다. 제가 사회를 맡고 이 발표를 이해하고 숙지하느라고 밑줄 긋고 노란색 표시하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개념 같은 것은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저는 미리 사전학습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20분 동안의 발표에 이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 전달하시기 힘드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기범 교수는 평양에 50번 갔다 오신 한국에서 아마 공무원들도 임기가 끝나면 자리를 바꿨고 그리고 대북 협상 담당자들도 그 시기에 따라서 자리를 바꿨습니다만 민간단체의 초심으로 북한 기근이 시작될 때 남북어린이 어깨동무를 시작해서 이기범 교수는 계속해서 지금 20여 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외길로 남북교섭을 해왔습니다. 평양에만 50번 갔겠습니까? 무수한 베이징에서 회담, 심양에서 회담, 북쪽 사람하고 만남에선 가장 깊이 있는 만남과 접촉, 협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기범 교수의 안내로 평양에 몇 차례 가면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기범 교수의 기지로 그 궁지에서 헤어나왔던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기범 교수의 그동안의 그 대북 협력 사업의 경험과 그 경험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과정에서 축적한 그 지혜, 그런 그 여러 가지 지언을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서서 말씀드리면 우러러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제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신 자료집에 제 원고를 보시면서 드문드문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남북 민간 개발 협력을 위한 상호 취약성의 인정입니다. 서론 부분 보시면 제가 애초에 요청받은 주제는 시민단체 남북 협력 사업의 의의와 한계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은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민간 협력 사업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예전 일을 들춰내는 것도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숙제를 또 착실히 해야 되는 쫀쫀한 학자이기 때문에 마침 제가 쓴 논문에서 그동안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성과와 의의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북주민들의 희생과 고통 감소, 남북 주민들의 상호 적대감 완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렛대의 역할 수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계와 제한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을 말씀드리자면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취약성. 남북관계가 당국 차원에서 변하면은 민간단체가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남 갈등을 유발한 자원물자의 분배 투명성과 전역 의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자생력 약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과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북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다른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북 주민들의 상호 적대감 완화는 우리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북쪽 입장에서 보자면 북쪽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정신무장이 상당히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후유증을 아마 고난의 행군이 한숨 돌린 다음에는 굉장히 절감을 했고, 지금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제까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에서 북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으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지금까지 작년 올해 민간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정부까지는 단절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우리 그 협력단체들이 모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와 북쪽의 그 상대방인 민족화해협의회가 작년 9월에 베이징에서 만나서 근 7, 8년 만에 처음으로 의향서를 작성하고, 또 제가 북민협 회장 자격으로 그 협의하고 의향서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밀가루를 지원을 했고, 밀가루 지원은 평양으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북쪽 지방으로 바로 북에 중국 쪽에서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 두어 차례 방북을 했고, 작년 연말에 평양에서 만나서 평가를 하고 올해 사업 전망까지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올해 3월 이후로는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 민간 차원의 연락도 두절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북측이 당국 차원에서 남측 사람들과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수 정부 시절에 단절된 상황에서도 민간하고는 연락은 했습니다만, 지금 1년 가까이 연락이 전혀 공식 차원에서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경우에 비공개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모든 연락과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북측이 작년부터 새롭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사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1페이지 그 주 2에 보시면 서로 공감을 표시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북매체들은 남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부차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비난보다 더 근본적인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인 지금 40년대에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 이래 처음으로 70년 만에 국가와 사회 전반을 개조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정상회담이 평양에 열렸을 때 저도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 체조에 바로 이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자기들이 그것을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지금 재건국의 시점에서 우리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제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대남 관계를 북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이 대남 관계의 방향과 구도를 어떻게 재설정하려는가에 대한 이해와 추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 협력 분야를 제한해서 남과 북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인정이 민간 개발 협력의 가장 중요한 규범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분단 이래로 지금까지 인정투쟁, struggle for recognition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가설을 통해서 만약 이러한 인정투쟁이 지속되는 한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협력과 평화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호 인정투쟁을 상호 취약성의 인정, mutual recognition of vulnerability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협력과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장 보시면 국제개발협력과 인정이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도 국제개발협력이 양날의 칼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발협력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빈곤을 악화시키거나 의존성을 악화시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래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의 개념과 목표가 서구 근대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서구 공여국들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둘째로는 공여국들이 온종주의를 채택하여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수원국과 시민들의 주체성과 행위력을 무시하고 무기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안의 딜레마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도와주는 것을 천직으로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이든 간에 결국은 도와주는 그런 딜레마인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딜레마가 고난의 행군 기간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남쪽의 정부이건 민간이건 무상 지원 물자는 절대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개발협력의 폐해를 반성해야 된다는 입장은 대개 개발윤리 이론과 비판적 개발 이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이론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협력하는 사람들을 행위자로, 에이전트로 인정하는 것이 개발의 근본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협력의 정당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상호 인정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협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결국 그 협력하는 나라끼리의 권력의 불균형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인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상호 인정은 개발 협력의 가능성의 조건 혹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이론은 철학에서 물론 제시되었고 그 뿌리는 잘 아시는 헤겔에서 시작되었지만, 요즘은 국제관계 이론에서도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국가 간의 관계를 자아와 타자의 관계로 이해해서 인정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력을 얼마나 증진시키느냐, 혹은 무시가 얼마만큼 적대와 전쟁까지도 유발시키고 있는가라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인, 미스 레코니션과 무시, 난 레코니션은 갈등을 아주 촉발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장 보시면 최근에는 국제관계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흥미롭게 제시하는 의견은 국제사회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서 비공식적인 서열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자기가 친하면 국제사회의 규범과 관계없이 그 나라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핍박하거나 제재를 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핵 보유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등한 처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재가 없는 반면 북과 같은 국가는 제재를 받게 되죠. 이 경우는 바로 비공식적 인정 체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인정의 중요성에 더 주목해서 방향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국제사회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실행하면서 인간 개발과 사회 개발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전환은 바로
협력하는 사람들의 행위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도모해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이 협력을 하는 전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쪽의 그 민간 단체들도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윤리적 그 방향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 단체들은 주로 국가나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욱더 행위자로서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민협에서는 북민협 윤리행동 강령도 제정했고 북민협 2018-2022 전략계획도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같이 의논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단절이 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해서 남북 간에는 인정투쟁이 있었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정 이론이라는 것은 뭐 경험적으로도 인정이 되죠. 남북 간에 있었던 그동안 여러 가지 치열한 감정과 사건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축구 중계도 안 하고 관중도 참석 안 시킨 것. 그러나 반면에 직후에 열린 청소년 역도 경기 대회는 다 초청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인정투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적 사실을 일부 설명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해석의 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북은 왜 남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느냐, 북의 사람들은 왜 남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냐, 북은 왜 꼭 남을 이렇게 이기려고 하느냐, 남도 마찬가지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장 보시는 것처럼 남과 북의 인정투쟁 관점에서 본 민간협력의 과거와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인정투쟁이라는 관점은 북한학에서도 일부 제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박명림 교수가 남북관계를 대쌍관계 동학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적대적 의존관계, 공생적 적대관계가 얘기됐습니다. 또한 이정석 박사는 거울 영상 효과가 남북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정투쟁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남과 북은 상대의 무시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위험이 되므로 그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내부를 결집하고 투쟁에서 승리하라고 노력했죠. 또 타자의 선택도 자신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발휘하니까 타자가 선택한 거는 나는 선택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강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자존심을 개인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의 인정에 관련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인정투쟁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명예, 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북은 남보다도 더욱더 명예는 아니지만 영예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쟁 의식이 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국력이 부상할 때 인정 욕구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핵 보유국인 시점에서 아마 인정 욕구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볼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지도자로서 2차 건국을 하는 시점에서 인정 욕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거의 모든 남북 대화가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한 이유는 남북 사이의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2절 북의 민간 협력에 관한 공식 기억과 인정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북에서는 고난의 행군기간에 남쪽 당국과 민간이 도와준 걸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당시는 당사자는 아니었죠. 지금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이 북측 관계자로 일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억은 민중기억인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공식 기억이 굉장히 집단 기억의 강력한 차원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집단 기억 중에서도 공식 기억을 쭉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인용문이랑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노동신문의 논설과 기사를 보시면 고난의 행군은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인민과 군대가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우리는 영웅적으로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었다.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처럼 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하느냐 아니면 자립적으로 일어나는 기로에 있다. 그래서 다시 당을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들이 단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식 기억 속에서는 남쪽 정부가 북을 도왔다는 것이 용납될 수도 없고 들어설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쪽 인민들이 다 이에 동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 이 빈곤과 가난 기아라는 것이 남긴 후유증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중에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가 모른 채 한 것들, 무시한 것들, 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것들이 굉장히 가슴속에 트루마로 남는데 바로 북쪽의 이러한 화려한 공식 나래티브, 공식 기억들은 북인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효과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공식 기억은 북인민들의 어떠한 공감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북이 이러한 공식 나래티브를 계속 밀고 나가고 인정투쟁 과정에서 결코 남의 역할을 고난투쟁 기간 중에 자신들의 어려움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북의 민간협력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개발협력의 전망에 관련된 인정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북측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남측에서는 대통령만 바뀌면은 이 남북 경제의 그 대규모 정책을 세우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와는 의논 안 하느냐. 우리 지하 자원과 우리 땅, 우리 철도, 우리 도로를 쓴다 그러면서 당신네 일방적으로 하느냐라고 상당히 민감해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북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는 인정투쟁에서 이제는 압도적으로 당연히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선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의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이 되게 두 가지죠. 첫째는 진화론적 시간 프레임과 발전관을 무의식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는 선진성, 북은 후진성을 대표한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북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들도 북을 방문하시면 야 여기는 우리 70년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의식적이겠지만 거기에는 이미 이러한 진화론적 시간관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북의 발전을 위해 시장화와 자본주의화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묻고 그 선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 모델인 남의 모델을 이식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형은 아시는 것처럼 저임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 자원을 좋은 말로 활용, 나쁜 말로 하면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착취나 약탈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남의 이러한 우월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북은 자본주의에 비해 사회주의가 우월하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남에서 나타나는 빈부 차이 같은 것이 자기들은 없다라고 주장하죠. 둘째, 민족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북이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김일성 주석이 항일혁명투쟁을 통해서 해방을 했다. 그래서 김일성 민족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과 자력 경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반면에 남은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외세에 의존하여 식민지적 예속성과 기형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도덕성에서 남은 굉장히 타락해 있고 북은 사회주의 도덕 국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 인식지평에서는 북이 당연히 우월하고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헌법에서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북에서 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남이 잘 산다고 해서 남의 모델을 자기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정투쟁에서 좀 벗어나자, 좀 완화하자. 그래서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월 의식을 줄이고 대등 의식을 가지면서 인정투쟁을 좀 완화해 보자는 겁니다. 우월성과 완전성을 영원히 추구하고 과도히 추구하면 공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각자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과장하는 일에 열중하면 쌍방의 미래는 모두 암울합니다. 남북이 대등 의식을 갖고 제로 베이스에서 협력을 시작하려면 우월 인정 대신에 상호 취약성의 인정을 지향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상호 취약합니다. 누구의 위협과 공격에도 취약하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취약성을 갖고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이죠. 국제관계에서도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연구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각자 지금 우리 쪽은 미국, 미국, 일본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고, 북은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모면하고 있지만 국제관계에 굉장히 취약한 것은 남북이 각기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각자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해서 우월감을 과시하기보다는 부족하다, 아직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최근까지도 우리가 IMF 90년대 말에 지원받은 것을 굉장히 외세 의존성에 의한 추태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북이 이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려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그렇게 감내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은 북에 아마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취약성의 인정이 필요해져야 됩니다. 상호 취약성의 인정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결핵 문제, 우리가 OECD 세계적으로도 아직 결핵이 굉장히 심하죠.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미세먼지 증가,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은 남북이 공동으로 취약한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남과 북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지금 인식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는 경제 모델을 모색하고 있고, 북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계의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경제 모델, 전환기 사회 모델을 모색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이 인정투쟁을 좀 완화하면 대화가 가능하고 공동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최근에 남북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남과 북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분법을 넘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본주의가 고대로 발달되면서 병폐를 체험한 국가들이 앞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경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과 공유 모델로 확장하자는 제안이 있고요. 자본주의 모델보다는 쿠바의 국가 주도 모델이 사회적 경제 모델로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북의 사회협동단체와 남의 사회적 경제단위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제안, 그리고 북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단번 도약, 립 플로깅을 우리도 혁신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약 좋아하고 이 남북이 같이 좋아하는, 단번에 뭘 빨리 하자는, 빨리빨리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아마 그 사회의 국가 단위는 될지는 몰라도 특히 민간 단위에서 지역과 생산 단위들을 결합하는 데는 적극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DGs 자체가 북도 추구하고 있고 남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SDGs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가, 민간들, 기업들의 결합까지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동으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모델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투쟁을 좀 완화하면서 근본 문제를 좀 고쳐가면서 상호 취약성을 인정할 때 남북민간협력의 통합적 조건을 통해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전환기 사회 모델을 우리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나가고 북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는, 사실 취약성을 인정한다기보다도 현실을 직시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소셜리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기 사회주의. 사실 그 월스트리트 붕괴 이후에 글로벌 자본주의도 포스트 캐피탈리즘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그 금리 제로 금리 시대를 살면서 더 이상 자본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자본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현실로서 인식하고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포스트 캐피탈리스트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쪽이 포스트 소셜리스트 사회로서 소셜리즘을 언어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로서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이런 대안적인 경제 모델들이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가 단위의 상호 협력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실체적으로 분단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개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서의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미 EU를 중심으로 또 독일을 중심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북쪽하고 사회단체 혹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대안적인 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든 사례를 들으실 차례가 됐습니다. 닥터 베르나르트 젤리거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Thank you, Professor Chong,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and with so many people working with North Korea and on North Korea. But I have to make an admission in the beginning. Isn't this crazy? We wrote such a book about what topic? If I rephrase it, the topic is how can we make us so small that North Korea accepts our aid as a gift? Isn't that crazy? Yeah, it's true. It's true. And it's a crazy thing. But at the same time, we work with North Koreans, but also we do international meetings when North and South Koreans meet. And whenever that happens, and it happened very recently, that means 2 weeks ago in the third country again, we have a lot of trouble, not because of our North Korean partners. The North Korean partners have a lot of restrictions, and they know what they can and what they can't. But our South Korean partners, who traveled 100 countries and have all the literature to do, they have very, very big difficulty to understand these limitations of the North. In that sense, I absolutely agree also with the previous presenter, though I have some different views, and maybe that comes because I do not look from any theory point of view or from a state level point of view, but I try to focus on the experience we made in the last 15 years with North Koreans on an individual level. Because I do not believe that North Korea is a monolithic state. We have a lot of interests there, and we had a lot of individuals there who have different opinions. And to confess, I didn't meet a Marxist in North Korea, a Leninist in North Korea, even a Kim Il-sungist. I meet people who are not at all unhappy with what is called neoliberal. They are happy with money. They're completely, no, that's true, they're completely materialist. And I think we can use that. I didn't meet somebody who says for
theoretical reasons we want central planning or we want a restriction of private enterprise. There's a lot of concern, and here I think we go again close to each other, that market economy, market mechanisms, more openness will backfire and will endanger the position of people. But it's not an ideological struggle, and I include expressively Kim Jong-un. I think Kim Jong-un is a reformer. If you take Kim Jong-un, I'm an economist, I have to say. I was educated in the neoliberal model in the 1990s very strongly, and it was the whole thing we experienced in Europe: freedom, markets, growth. And I think Kim Jong-un minus nuclear power, most economists would applaud him. Maybe they would say he doesn't go far enough, but what he did, allow the growth of markets, allow market mechanism, even study the markets in many cases, is not something we should be unhappy with. And I'm sure because of time limitation I cannot go through all my presentation. I will probably skip the part on our projects. That's just an illustration what we are doing in the north so that you can see the fields we are working in. But you can look that through. You have a Korean translation of that there. But I want to make first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This is a picture of North Korea, a famous one, and it's clearly it's propaganda. It's Kim Il-sung and all the foreign delegations coming to worship him. But there's an important truth in that picture. In the past, North Korea was not, by far not as isolated as it is today. North Korea, it was in the non-aligned movement, they are still in, but it was very, very active. It was actually one of the forward powers there. It worked in more than 200 committees of Comecon, of the Socialist Economic Bloc. Though they were not a member, they worked on all technical committees, on all standard committees, etc. And it sent out quite a lot of students abroad to the socialist countries and received also students. They had their own kind of development aid, which was often related to military and military proposals, but they had this. They had these linkages, and I would say what we experienced in the last, now it's 30 years, it was what I would call a great disintegration. That is, North Korea was a rather well-integrated state in the international socialist community in the past, but then through several waves, namely, first of all, the famine period and the breakdown of the socialist world, then with the second nuclear crisis from 2002 with the growing isolation, and then even with the push of South Korea from 2016 to 17 to really put it out of any kind of international agreement, through sanctions also, we found a very, very great isolation. So I find people as my partners in North Korea who speak perfect English, perfect German, and I ask them, have you been in Germany? Never. And how can that happen? And they really rarely go out. And my thesis and also the basis of our work is that is the point beside ideological problems. We have a problem also of the art of policy making. North Koreans do not understand the world very well.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y are often in the defensive and why they feel cornered. Because South Koreans come and know everything and tell them, oh, let's do this with your resources or let's do that. But the North Koreans really don't know. And they often felt disappointed, among others in the economic field, often by Chinese entrepreneurs who know better and take the better of them. And so they are very, very cautious. And that is a point we have to understand if we want to go on to understand what is possible in aid or in cooperation. Maybe will, well, you could say, why do we then, if it is so difficult with them, why should we go on to cooperate with them? And I list here a few reasons. I would say isolation did not work. And I include also our European governments there. I don't think it's good to say no more scholarships for students because
North Korea doesn't move in the nuclear field. I would say the other way around would make sense, to say send more North Koreans out, provide more scholarships to get them a different look at the world. And there's another thing, what I said before, North Korea is not a monolithic state, so we can target certain actors there. And also we can try to separate, and that doesn't happen here at all, the sphere of politics and of human exchanges. I come to that later on. Naturally, still we can say the interaction should be transparent. It should accept also international law that includes sanctions. We don't need necessarily to change the sanctions first to come to good results of cooperation, or to some results. But still, and we also have to accept one thing, we should accept North Koreans as partners. That's very difficult because they are partners on a very, very different footing and on a different basis. Their state is based on a different ideology, but we try not to see them as a goal to undermine them or as a target, but we really try in our work, let's say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or energy cooperation, to take them as partners, serious. So not we don't go there with a will to undermine their economy or so, but really we want to help them achieve their own goals, as long as they are compatible with our goals. Naturally, we do not want to support things, if you think of human rights or so, which we cannot stand for. And now we come to the most important, maybe that's the most important slide, the view of the North. And as I said, we have an official view, but we have also private views. And if you think of private views, as I said 2 weeks ago, I was in another country and we had the North and South Koreans discussing a cooperation project. And the South Koreans said, okay, we sign a contract. North Koreans said, no. If we sign a contract together, we go to prison. And that's the point which the South Korean doesn't understand. If we provide money, we need a contract. North Korean said, let's do it trilateral. We separate both issues, the provider of aid, which would we would have been, and can have one contract with the South and one with the North, but we cannot have our sign on the same contract. And that's, I think, a very, very important thing. We have something like an asymmetry here. If you think our North Korean partners are all civil servants, more or less, they are all from the state sector, even if they are called NGO or if they are called the church or whatever, in reality they are all civil servants. What do they have of cooperation? In the very best case, the cooperation is a good success. They bring in money especially, but it helps them rarely to be promoted. But in many cases, when it goes wrong, the consequences are severe, namely, I go to prison. My family goes to prison. And that's really a point we have to see. For a South Korean, if something gets wrong, he gets maybe scolded. In the worst case, maybe he doesn't get promoted. But for the North Koreans, it's a life and death matter. So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a project which goes wrong are much bigger for them than the positive consequences of a project going right. So they are very, very careful. And we have to design our aid in a way, if we want to aid them, and there are humanitarian reasons, there are political reasons why we want it, we have to design it in a way which accepts this reality of North Korea. And also I want to say, that's the first point there, these big projects like Kumgangsan and Kaesong, which in the past were sacrosanct because the leader himself authorized them, they are not sacrosanct anymore. And I would be maybe not my position to warn the South Koreans, but we should be aware that a complete shutdown is not just an empty threat. It's a very, very great likelihood. And this relates to Kumgangsan. And then we work here in the south with the Gangwon province, and clearly that's one of the pet projects and one of the hopes they have, that Kumgangsan is be revived. I think it's very, very difficult, next to impossible. Instead, the North Koreans said to me, I was there last time, three weeks ago, there's no problem. When we open Kalmar Beach, which would be in April next year, if it works well,
Every South Korean can come on an individual basis. We don't need a South Korean organization for that. Simply they can come as tourists and we host them here as individuals, but they don't want this state-to-state cooperation, big project. Okay, and to have a look back, please don't misunderstand me as arrogant or so. I try to find some view on the past, and if I say mistakes, it's very, very clear. In such a difficult situation, we have to try out things. But I think if we look at the sunshine years, we had this large-scale aid without monitoring, which was not satisfactory for the South, and also in the way not for the North, and too many show events. And the one thing which came really into my mind, this is the Central Tree Nursery 2007, I think. And it was a year before when we first came, then they were very proud and said, oh, we got all these new solar panels from South Korea, and now we run everything on solar. And a year later we came and every panel was in a different direction. I asked, why is it so? And they said, well, we don't have really the technicians to work with this technology. So basically these solar panels were standing around there and were not used anymore. And to my knowledge, they are not used now. Now they have their own solar technology, they can run it, and they have implanted them. But that's also very often, on the one hand, they say, we need the best technology, we need all the newest things, but that's the thing they often cannot handle. So appropriate technology is also a point. It's very, very important. It's not easy, but you just should come with small and appropriate things. And then if you look at the years of tension, these difficult 10 years where cooperation was so difficult, again, I would say, Professor Lee said, there has been all the time some NGO cooperation, but a lot of projects did not take place because of the North, but some projects were also not realized due to, I would say, technical problems in the South. And that technical problem, I would call it announcement policy. For example, this is actually from quite new. It's an article from Yonhap News, South Korea to help develop fish farms in North Korea. It's an announcement from the South Korean, I don't know, it's KMI or South Korea with the FAO. Do you think that will take place? No. Why doesn't it take place? Because it's in Yonhap News. If it were not in Yonhap News, there would be a chance. And a similar one, which is very close to my heart because we do our self-forest project, Kangwon University, which I like very much, they signed this contract with Kim Il-sung University, and a day or two later it was in all the news, not only in NK News, it started in Yonhap News. And naturally, when it is in Yonhap News, the North Koreans cannot do it anymore. So transparency is very important, and maybe non-transparency was a big problem in the beginning of Sunshine Policy, but transparency does not mean tell all. You have to have quiet cooperation, and especially in the current difficult time. I still think a lot of cooperation is possible if we not always talk about it here. And the worst thing to talk about, I'm very sorry, and as a German, I'm so happy. Tomorrow we celebrate 30 years of German unification, of fall of the wall, let's say. But to talk about Tongil, that is something which makes them nervous. Why does it make them nervous? To my understanding, because they are very clear, Tongil means Tongil under South Korean guidance. There will be no North Korean dominated unification of both countries. It's impossible. Just if you look at the figures, at the economic might, even the military might, it's not to happen under the ideas of North Korea. So it will be a South Korean dominated unification. And they are not allowed to talk us. That I refer again to the individuals. And they are not willing to talk about it. It's simply too dangerous for them. Because it would all the time mean that in the end we are subjected to South Korea. So that's really, I think, very, very important to have a quiet cooperation and to have this cooperation focusing on science cooperation, on maybe humanitarian cooperation. I'm not so well
experienced in that because our brief is not really humanitarian, but more in the field of development or in this mixed field. We call it capacity building, training. Everything is possible, but not politics. And I think that's one point which has been sometimes clearly also, it's an emotional thing. If our South Korean partners come and meet North Koreans and have a few drinks, they start to say, oh, we are brothers. And it's possible, but as soon as it gets a political touch and say, let's make Tongil, then it's really very, very dangerous, I would say. And that kills projects. I mean, I talk now from our experience, small projects, but also big ones like these ones. Okay, I will, as I said, try to skip all we did here. I will just say we worked in fields like agriculture and providing aid and capacity building, but all the time also trying to provide an inter-Korean perspective. For example, we had this year this meeting where we had in a third country also North and South Koreans. It was no problem as long as we called i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e didn't give it a political or inter-Korean bias. As a foreigner, anyway, we are not allowed to meddle into inter-Korean relations. We call it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in the end, it's a cooperation where South and North Koreans talk in their own language several days about their problems. I think it's a good approach. And the same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and forestry. I really will skip all of this now because it's too much. And finally, also the field we are working now on, biodiversity and wetlands. And there again, it's our wish to have North Korea to be more involved in normal diplomatic and international regimes. Like here, it's in last year, North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where we have 170 different states, and they were number 170 joining this convention. And also the 35th member of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which is a small environmental organization here in Songdo, by the way, in Incheon, focusing on migratory birds, where we have 18 states and 17 NGOs working together. And there, in every meeting, they meet South Korean counterparts. They are very friendly, and they talk about their problems together without this additional burden of having a purely inter-Korean political perspective. So that is, I think, the way forward for the time being. So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re again we have North Koreans, South Koreans, Chinese, and other participants together. That is really, I would say, the key of what we can do today. And now I also try to look a little bit, or to develop some scenarios. First of all, as I said, we need to focus on areas where we neither compete with those who are already doing work. And for us, it's, for example, German Agro-Action or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who do a lot of work in North Korea, like also FAO or World Food Programme, the biggest actor naturally. But there's a lot of fields which are not yet talked about or which are not yet explored. And I would say training is very, very difficult there. With the use of adapted technology, so not high-tech, and then in the moment, if we have this external conditions like now, where we have an extremely negative propaganda in North Korea towards the South, where really the threats are growing every day, we need something like a three-sided contract. South Korea, an intermediary, and North Korea. That is really unfair, I would say. South Korea gives the money and doesn't get any recognition. It's not good, and most South Koreans don't like it, and I absolutely can understand it. Germans would also not have liked it. But I think it's the only way to go forwar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and it's better than nothing, because it still allows meetings of all three partners and inter-Korean debate. And then we can also talk about sanctions. We are also hurt by sanctions, and I would say one thing, there will be no whole-scale skipping of sanctions, but group exemptions. One example from our work, cooking pots. I mean, you will have hundreds of other examples, but we do biogas project, which is very important for women in the countryside,
and cooking pots are sanctions because there's metal in it. That's crazy. And we don't get a UN exemption for 50 cooking pots. That's simply not possible, but to have group exemption and saying this and this and these things are exempt from sanctions would be maybe much easier than trying whole scale to skip sanctions. This is another example. I think we can talk about everything with North Koreans as long as we do it that trilateral way. And we had this year in Hong Kong a seminar on organic aquaculture. It's not the field we usually work in, but it's possible. And it was with a South Korean partner. If we had a return to the, let's say, 2016 time, I'm almost ready. We could certainly work in more fields, and then maybe Kaesong and Kumgangsang would be possible. But to be honest, I wrote this a few months ago, and as I said now, I'm not sure that this is still an opportunity. And finally, clearly, we could come towards a peace economy where we have full-scale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here projects, regional and county projects, direct projects are possible. But all of these projects are possible today, only not as direct north-south projects. And that's really my last point now, I don't know. Okay, it's a difficult point because there are many Koreans, which is good. The national security law, I know, I'm not a left wing, I come from a conservative foundation, I promise you. But trust your people. If you don't get political cooperation, why you don't say, like the North Koreans said, every South Korean can travel north. Create 100,000, 10,000, 100,000 cases of individual meetings. Clearly, in the beginning, there would be some left-wing groups traveling and praising the leader, and so what? We had that in Germany too. We had crazy communists in West Germany too, and we laughed about them. And even some people might resettle, and even some defectors. They come here, they don't like it, they go back. Let them go back. It's no problem. I think if you trust your own people in creating a private sphere, a completely apolitical sphere, and you can still say we don't want spies, we don't want any danger for our security, I completely understand that. But then you wouldn't have maybe so many problems, because that would be maybe what you called understanding the mutual worries or so, that we say we go there as tourists, we go there maybe later for a family meeting or so, or just to see the home of my ancestors, and I go there as a private person, not as a threat to North Korea. I think that is a good way forward in this difficult situation we are in. And I realize the main problem is North Korea and all its restrictions, but under these circumstances I try to give some ideas how still some form of cooperation would be possible. And I thank the translators a lot because I talked very fast. And okay, here's some more conclusions. Small is beautiful. We start with small steps and small projects. Everything big, I think, is impossible in the moment. 감사합니다. 젤리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감히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그 명언을 바로 이 경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인도주의란 말의 핵심은 무조건성입니다. 상담과 협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 협상과 그 기업 그 장사꾼들의 상담과, 인도주의란 말을 표방할 때는 무조건성의, 사람이니까 적군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리고 돕는다라는 그 무조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는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신앙의 핵심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큰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상식처럼 또 법률처럼 강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발표였습니다. 자, 다음엔 그 동국대학의 김영은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서울과 평양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체 단위의
교류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서울과 평양은 단순한 두 개의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반 이상의 실질적인 그 인구와 정치와 권력과 그리고 금력을 다 갖고 있고요. 평양 또한 인구는 10%였어도 북쪽의 자산과 모든 역량의 반 이상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도시라고 그러는 이름으로 국가하고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상호교류의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다 나오셔도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혼자 이러실 것 같은데. 토론하러 나갔다. 예, 소개받은 김용현입니다. 제가 정부 회의가 좀 빠지기 어려운 회의가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발표 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최한규 석좌 교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크게 그 공을 들이신 회의인데 어제 오늘 또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저한테 또 기쁨이기도 하고 또 석좌 교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많이 또 알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또 좋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평가 전망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반도의 최근 정세 변화를 아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 또 추진 방향 그리고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한 20분 안에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페이퍼에는 위기와 반전과 지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017년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 건 더 크고 실제 내 건 누르면 날아가는 그런 핵단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치원생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북미 지도자 사이에서 정말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마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한반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이기설이 횡행했던 2017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들어서서 급히 반전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4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및 접촉이 이제까지 있었고 2018년 4월 27일 이후죠. 그러니까 거의 1년 2개월 정도 만에 4차례 회담과 접촉이 있었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싱가포르에서 있은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 또 판문점 접촉 그래서 3번의 회담 및 접촉이 북미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특정 국가의 국가 수반과 단독 정상회담을 2~3차례 1년에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2018년도의 반전은 단순한 반전의 의미를 넘어서서 저는 매우 새로운 그런 전환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판 몰타가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후로 북미 관계가 그렇게 쉽게 빠른 속도로 실무회담의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최근에 현재 정세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접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북미 정상의 탑다운 방식이 유지되는 것, 저는 이것이 현재의 그 어려운 지체 상황이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중요한 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서로 나눴던 리틀 로켓맨이니 또는 늑다리 비치광이니 이런 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북미 지도자가 최소한 서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북미 지도자가 서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재 상황을 서로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 가도에서 어쨌든 최소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 정도는 거두고 싶어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약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임기 1기 또는 내년 1월 이내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가닥은 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두 지도자의 생각은 이심전심으로 여전히 서로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실무회담 플러스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최소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한두 차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심전심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현재의 지체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연말 안에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어쨌든 대화의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나 또는 방위 분담금 협정 그 협상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라고 보고 그 문제의 모든 역량들을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2020년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한미 간에 좀 조정이 올 11월, 12월 달에 집중이 되면서 북측과의 좀 더 물밑 접촉 또는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으로 잡았던 이 부분을 조금은 유연하게 만들면서 한반도 문제의 어떤 안정성들을 확보하면서 북미 실무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노력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정세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현황들을 보면 이걸 제가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2017년도 이후와 그 이전으로 좀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DJ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울시의 남북관계 교류 협력의 사업은 실제 사업의 어떤 집행이나 진행보다는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또 내부적으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거기에 집중을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열려진 공간에서 남북의 대화 이후에 평창 올림픽이나 여타의 행사에서 서울시가 매우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펼친 것 같습니다. 삼전 관현악단이 서울에서 연주를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태권도 시범 사업도 시범 교류도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많은 역할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오래전부터 사실 남북 협력, 서울시 협력에 대한
큰 그 기대와 또 노력을 갖고 추진해 왔던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나머지 부분은 뭐 대체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에 모든 포커스는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생각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32년이 단순히 2032년이 아니라 남북이 서울 평양에서 공동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된다면 이건 이미 평양 공동선언에 2018년 9월달 공동선언에 사항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올림픽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치밀하게 남북이 준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저는 최소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질서는 거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32년 공동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은 거의 저는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는 그런 효과를 2032년을 경과하면서 거둬낼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2019년도에 3월 1일에 3.1운동을 계기로 한 그 시점에서 2019년도가 100년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의 모습 지금 이제 19년 이후에 2032년 그리고 2045년도 해방 100주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노력이 서울시에서는 저는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남북 간의 비단 올림픽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또는 사회문화 교류 모든 이산가족 상봉의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2032년도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준비 이것이 서울시의 중요한 앞으로 사업 추진의 중요한 방향이자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준비의 모습들을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몇 가지 서울시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예를 들면 비정치적 분야의 도시교류 같은 것도 서울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치 영역을 함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정치적 영역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역량과 평양시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도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포함해서 서울시의 여러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평양시와의 교류협력의 그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거의 전범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인 것 같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 또 중앙정부와 조화롭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하느냐 또 지난 10월에 다행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 부분 서울시의 역할은 앞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서울시가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남북협력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력 사업 속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또 서울시가 향도하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와 실제 집행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서울시 담당 그 공무원들도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좀 무게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시민 참여형 사업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시민 참여형 사업은 뭐 내용은 14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과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방향과 좀 겹치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남북협력 사업에서 과제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그리고 민간 단체 또 기업 이들 그 각자 중요 그룹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 사업을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유연성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사회문화 교류랄지 또는 정치 외적인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각 지방정부들이 북측의 지방정부들과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매결혼식의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간 단체 그리고 또 실질적인 북측의 그 사업을 북측과 벌여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 또는 북측과의 사업적인 어떤 그런 앞으로 미래까지 보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들 기업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마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고민들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지금의 흐름 자체가 개선되는 상황으로 저는 크게 보면 갈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그런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과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뒤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 민간단체 차원에서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거의 동시에 또는 한 반발적 정도 뒤에 따라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함께 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러한 작업들이 지금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망은 역시 서울시 독자적인 어떤 그 전망을 갖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전개 방향, 현재는 뭐 북한이 남측과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선미 후남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저는 이것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과 또는 북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시키는 과정에서 남관계도 거기에 약간의 어떤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거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남북협력사업의 전망도 크게 보면 결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평화경제를 저는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그 평화번영의 한반도라고 하는 큰 틀의 그 국정 목표가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수렴되는 것은 저는 평화경제 그리고 신한반도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화 경제의 구축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평화가 한반도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견인하고 또 경제 협력의 그런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우리가 선순환이란 말을 씁니다만 좀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또는 서울시가 어떻게 거기에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앞으로 사업 전망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 서울시의 그런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함께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2032년도 공동올림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OC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지원도 필요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2032년 공동올림픽이 최대한 빨리 조기에 결정되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시급한 것 같고요.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한반도 평화에 많은 어떤 고리들을 걸어놓을 수 있고 경제협력의 고리도 걸어놓을 수 있고 비핵화의 고리도 걸어놓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총력 체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서울 시민에 대한 많은 그런 설명과 지혜를 얻는 작업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선생님 발표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평양시 간의 구체적인 협력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근대화는 국가와 중앙정부와 기업의 힘 양축으로 그 사이에 있었던 중간 집단의 위축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북도한 마찬가지로 극도로 수렴된 국가 권력 중앙 집중되어 있는 사회라 거기에 지방자치체 혹은 지방정부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실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거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가 지방자치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실체화되어 나간다면 대통령을 갈아치울 정도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민간단체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난다면 그러한 것들은 북쪽 사회가 지향해야 될 미래를 앞서 보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그 파트너십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아까 젤리거 선생이 제안했던 전략적인 미래지향적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발표 선생님들 다 앞에 나오셔서 지금 그 토론을 듣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은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 법무법인 지평의 김광길 변호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5분에서 7분 정도까지. 예. 이런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우리 한스 자해될 재단의 젤리거 소장이 말하는 걸 듣고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또 남북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했던 일에 비해서 독일에 와 있는, 그러니까 독일에 이게 재단에서 했던 일들이 굉장히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성과 있게 해왔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 했는가 이런 좀 뭐 약간 자책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지만 눈에 딱 띄는 게 이게 어떤 삼자를 끼고 한국과 뭐 북한이 하는 사업이 지금 가능할 거다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아 이게 우리가 뭐냐 얼마나 못났으면은 이런 소리 이렇게 되겠냐. 우리가 남과 북이 직접 만나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저도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 뭐 중국의 연변대를 이제 사이에 두고 사업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게 뭐 성과도 있고 뭐 이렇지만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먼저 앞서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선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해왔지만 안 됐 그렇게 뭐 한스 자이들만큼 못한 거냐. 그러니까 한스 자이들은 뭐냐 여러 가지 제재가 이제 강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2016년 이후에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아침에 프레젠테이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대북 제재 섹션에 대해서 저도 잘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관료들하고 이야기해 볼 기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봤던 측면은 제재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간 융통성이 있고 재량의 폭이 큰 문서입니다, 문서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서 긴 게 상당히 크다. 2018년에 제가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제재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외인 사업이 뭐냐면 MIA 사업입니다. 실종 미군을 발굴하는 사업은 대북 제재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종 미군을 발굴하기 위한 첨단 장비도 북에 들어가야 되고, 원래 첨단 장비 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 되고, 또 실종 미군 활동을 위한 유해 발굴을 위해서 돈도 줘도 되고, 돈 주면 안 된다는 건 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의 이제 국익에 부합하다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종 미군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쩌겠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산 사람인 이산가족 면회를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활동, 이런 인도주의 활동에 제재의 면제와 예외를 추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주 제한적으로 뭐 이산가족 면회를 할 때 뭐 돈 얼마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심지어 미국 장비 가져가면 옷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사태를 가져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일단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그것들이 훌륭하게 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병행적으로 내지는 적어도 아직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성과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생각이 약한 거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안 하는 식으로 알아서 긴 이런 모양이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근데 제가 이제 이 토론 시간이 길지 않아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는데, 한 가지만 이제 법률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면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엿가락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직접 북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는데, 고시가 개정됐다는데, 예전에 이제 통일부랑 이야기해 보면 통일부에서 지자체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동안 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참 하니까 법 안 개정 안 해도 되고 고시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엉터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몫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북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데서. 근데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남북 사업을 뛰어들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이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제안을 하나만 더 드린다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법인 그래서 실체가 있는 법인을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투자 보장 합의서 같은 게 투자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법인일 수도 있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일정 경제적 실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법들이 제도적 기반들이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수 신한대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한대 이철수라고 합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고 해서 중요한 제 글 읽고 뭐 교수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한 두세 번 읽었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정투쟁이라는 것이 남북 간의 인간협력의 과거와 전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는데 저 발표문 읽다가 이 어떻게 해야 이런 그 분단 패러다임에 대해서 고착화된 걸 바꿀 수 있느냐,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또 지금 현재도 인정투쟁이 존재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남한의 경쟁력, 북한의 핵을 통한 인정투쟁이 존재한다면 이게 과연 정당한가, 뭐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 본문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뭐 또 토론할 게 그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2장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나왔는데, 과연 우리의 공식 기억이란 게 정당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북한 다수의 민중 기억, 즉 사적 기억이 공적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리고 북한의 공식 기억이란 것이 제3자적 관점에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교수님이 이 장기간의 현장 경험 속에서 오늘 주제에 대한 접근은 결국 이제 4장이 가장 핵심인데, 상호 취약성 인정에 기초한 민간 협력 방향 모색에 있어서 과연 인정 투쟁을 상호 취약성 인정 모색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4장에 결국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주제를 읽으면서 제가 좀 이 154페이지 9째 줄입니다. 복지 수요와 관련돼서 북한 사회의 불평등, 그리고 복지 수요의 미충족, 이건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사회보장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국제학술회의의 보통 보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나 논쟁 주제는 많은데 복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확장된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가지 논의, 이것도 뭐 발표하셨다시피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시성이라든지 유형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이제 전환기 공동 모색,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요. 첨언하면은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난 9년 10년 동안 남북 교류에 있어서 교류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북한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분들은 적어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받는 전문가가 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원받는 전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이 개별 분리 지원을 일단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뭐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돈이 안 되면 1층은 프랑스 돈,
2층은 뭐 노르웨이돈 이런 식이고 복지는 또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노인시설, 독일은 아동시설 뭐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제 전문 분야를 좀 나눠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선지원을 좀 한 다음에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좀 강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단절됐던 동안 이제 변한 북한의 모습에 대한 재성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선생님의 토론이 있었고요. 대답은 아마 이기범 교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성은 선생님의 토론을 듣고 발표자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소개받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세 분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저는 젤리거 선생님의 논문을 이제 주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오늘 이제 보니까 이 세 개 발표문이 다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젤리거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발표자 선생님들께도 제 질문이 함께 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체 학술회의의 주제가 이제 증여의 논의 그리고 증여와 인정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어서 오늘 이제 굉장히 이제 실무적이고 실제로 경험이 많은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이 젤리거 선생님 발표문도 일종의 이제 증여의 문제와 좀 연결을 시켜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어떤 주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남북협력 사업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층위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 같은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협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은 이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기본 가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남북 간에 굉장히 그 군사적 대치가 심각해졌을 때 외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달려가는 곳이 개성공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계속 작동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의 협력 사업은 군사적인 어떤 충돌을 방지하는 정도로 우리의 한계를 좀 지어놓고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3자와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나 다른 파트너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뭐라고 얘기하는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이유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협력 사업을 고민했을 때 역시 이 부분을 좀 대치할 수 있는 해결하지 않고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에 굉장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거나 정치적인 이유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협력 사업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세컨더리로만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젤리거 선생님께서 그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키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어떤 코오퍼레이션, 어떤 주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런 협력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와 제가 세 번째 논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 굉장히 좋은 발표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증여와 관련돼서 많은 선생님들이 논의를 막 해주셨는데 이제 그걸 뭐 제가 비판할 수는 없고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 그런 틀로 한번 남북 협력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단초 같은 걸 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뭐 이경국 선생님 발표하신 논문 같은 중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불확실성과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여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증여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어떤 것이라는 거죠.
거죠. 근데 이 남북 협력 사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은 이런 대북 지원 단체 회의 같은 데 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슬라이드는 모니터링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물론 그 이제 도너들한테 보여주는 맥락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증여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을 굉장히 교환 가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적인 시각과 이해관계적인 시각이 이 증여의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뭐 퍼주기 얘기가 그런 거죠. 증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 줬으니까 뭐가 오느냐, 오는 게 정당하냐, 등가성으로 왔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에 만든 담론이라는 것이 경제협력은 윈윈이다. 라는 거 혹은 통일 비용이 분담 비용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분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통일하면 더 경제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영현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잘 살게 되는 한반도일 거예요. 평화가 되면 잘 살게 되는 한반도일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증여의 영역으로 남겨둬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 교환적 가치로 잠식당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도적 지원 같은 거 말씀하실 때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이게 무조건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교환적 가치로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받는 사람 입장에선 되돌려야 될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여의 가장 큰 힘은 불확실하지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쪽에 받은 사람이 뭔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어떤 되갚음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서클이 깨져버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증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완전히 교환으로 가는 거죠. 철저하게 교환으로 가자. 이게 남북협력사의 철저히 이해 베이스로 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원한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뭐 죽은 원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프리카의 원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아프리카가 더 가난해졌고 나빠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조하지 말고 그냥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중국은 그런 방식을 따라서 중국이 아프리카보다 예전에 더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환으로 가는데 이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교환으로 갈 수 있는가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증여는 증여의 영역으로 남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랬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계속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제 또 선생님 중에 발표하신 분이 이 증여 얘기를 하면서 위계적 관계와 평등한 관계의 증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협력 사업 하셨을 때 젤리거 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작은 선물을 줄 것인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제 지도가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우리가 드리겠다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기가 되게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문화교류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BTS 보냈는데 그쪽에서 모란봉학당 왔을 때에 이 등가성 뭔가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이 협력 사업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혹시라도 더 위계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금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 북미관계도 안 좋고 근데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좋아졌을 때 협력 사업의 운신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협력 사업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저의 질문은 그런 겁니다. 이제 선물 줬는데 자기네들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지금 와서 우리가 막 지금 미국에 가서 금강산 다시 열게끔 하겠다. 이제 엊그저께도 장관님께서 뭐 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선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오전에 뜨거운 발표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세션이 출발이 아주 늦었습니다. 지금 또 다음 세션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 답변 상당히 압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하셔서 발표자분께서 특히 그 이기훈 교수님 질의 받으셨고 젤리거 선생님 질의 받으셨습니다. 두 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 한두 개 받고 그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에서 지금 개인들의 그 경제 활동, 뭐 기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국가 기업들이 다시 사적인 시장으로 내려와서 지금 북의 사적 경제는 굉장히 회색 지대로서 중첩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제가 북한학이 전공도 아니고 경제학이 전공도 아니고 제 전공은 교육철학인데요. 그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정치력이 곧 경제력인 사회가 북이었다면 지금 정치력과 경제력이 좀 분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 아까 행위자들의 행위력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삼전 관현악단을 새로 지어주려고 근처의 보통강 주변의 아파트를 철거하는데 주민들이 안 나가고 버텼다는 거죠. 거기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멀쩡한 아파트 넣어놓고 저 악단 건물 하나 짓느라고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행위력이 이 경제력과 더불어서 생겼고 이런 것이 어떠한 경제 구조로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지도자와 당의 입장은 있겠지만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 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이 남쪽을 봉쇄하는 입장은 결국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당 간부들에게조차도 식량 배급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어려워지고 있고 북의 외환 보유고를 25억 불에서 한 60억 불까지로 봐서 2017년 정도 기준이죠.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버텨지겠고 그것이 이제 고위 간부, 중간 간부로 내려오면서부터 압박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 정치 부분 일꾼들은 그런 것쯤은 견디고 지나간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견디고 간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여하튼 이 모든 국면에서 남쪽 정부와 민간은 배제하고 가는 방향인 것을 확실하고 우리 쪽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삼각관계로 하든가 분명 조선 사람이지만 해외 동포 모자를 쓰고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해서 가든가 그런 방식밖에는 없는 현재의 지점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국면이 짧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 부분 갈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all comments, and I will focus on the comments of Kim Kwang-il and Kim Song-kyung. And the first thing I want to say, most important, Mr. Kim, no shame. You misunderstood me there completely, really, because I think what I took as a presumption was that I didn't look at any moral aspect or so to say you didn't do well. Rather, it is otherwise. The North Koreans don't do well. And the only standard I apply is workable cooperation, workability. And given that, we have to say we need a third party, not because they do better, not at all, but because North Koreans simply don't accept another one. And that means we are very restricted also. We cannot do everything, only very few things, those things which are workable. But that's a lot of things still. And I would also say we need a division of labor there. We don't talk about human rights and we don't talk about denuclearization, not because it's not important. It's very, very important topics. But we cannot do everything at the same time. So it's, really, that's the only thing. And if you look at German unification, we didn't have a grand strategy. We had nothing. That was our strategy. Maybe because we were not sovereign and we had lost the war and we didn't believe in unification. We just believed in living together.
And that was luck, or if you want theologically grace maybe, that we got the unification. And a lot of third parties helped there.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m never we would have unification. Gorbachev, Hungary, which opened the border, Poland and the Pope, which pressed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of civic rights. So there were so many third parties involved, and it's not an issue of shame, I think. And the last one, because we have to be short, on Professor Kim, yeah, I agree with you. And one thing we should think, if we think of gift giving, it sounds a little bit like we give something away but we don't get anything. But if you think the bigger picture, it's maybe quite a cheap strategy, because these few gifts we give, even if we give millions, if you compare that to the money we spend on defense, which is necessary, but it's so much more. So maybe it's even I also work with public money, and every cent has to be accounted for. It's not easy in North Korea, because you know all how the North Koreans are. I mean, we have to get the wheels running there, and it's easier to grease them sometimes. And I would say that money is well spent, but lawyers should not listen to that one. 자, 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좋은 토론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참여, 질문,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1분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1분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스포츠 평론가로서 북한 체육에 대해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지만 2032년 지금 올림픽은 지난번 북한에서 무관중 경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10몇 년 남았죠? 12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한두 번 기회 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만 하면, 야, 축구를 한 명도 오지 말라는데 역도는 90명 오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역도는 북한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만한 경기를 골라야 돼. 예를 들어서 여자 축구, 여자 탁구, 경보, 마라톤 이런 거를 서울시 고위층 왔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즐거운데 왜 오지 이 자식들? 같이 하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스포츠 평론가 얘기합니다. 군인 장애물 경기 이거 준비하세요. 할 얘기 많습니다. 나한테 잠을 또 구하세요.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에 핵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북핵도 있고 결핵도 있어요. 결핵 13만 15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인세바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독일 선생님, 독일 박사님 그거 얘기해 보세요. 이거 1년에 50억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구할까요? 증여나 선물 어떻게 할까? 이거 50억 올해부터 없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북한 주민들.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은 유명한 대로 5가지 M이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폰도 있고 워터카 있고 미들클래스 머니가 있는데 신자분들 누가 얘기했잖아요. 5가지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모바일 폰이 400만 대 450만 대인데 시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느냐. 분명히 변합니다. 어떤 그 한계점 이르면 임계점 이르면 김정은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돼요. 무슨 요구가 돼도 못 들은 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준비를 해야 돼. 차근차근. 인터그레스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세금 3분의 1은 내야 돼. 반은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을 변화시킨 그 방창현 박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북한은 김일성주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러면 구소련의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또 반드시 남북한이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따 시간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질문 말씀하시죠. 여기 가만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 김용현 박사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주한호주 대사관 정치과에서 북한 담당하고 있는 배수연입니다. 호주 대사관이요. 네, 저 간단히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통일부에서 남북 협력 관련해서 개정 고시한 거요. 그게 제가 읽어봤을 때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 정부가 예전에 못했던 것은 아니고 NGO를 파트너로 두고 대북 사업자 자격이 있는 NGO들이랑 했을 경우는 가능했고 사실은 지방 정부가 이제까지 대북 협력 사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고시가 가지는 좀 큰 변화의 의미가 뭔지
김영현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지자체가 북측과에 사업할 수 있는 허들이 심리적 허들도 좀 높았던 것 같고 또 실제 예를 들어 서울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서울시가 직접 북측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350억 정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직접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서울시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또 서울 시민들이 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나도 예를 들어서 성금을 내서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저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고 아까 김광길 변호사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령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고시의 어떤 그런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전 정부들은 그렇게 이제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서울시가 직접 북측과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동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성과도 훨씬 더 피부로 다가오는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 손에 잡히는 성과로 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젤리 선생님 잠깐만. Yeah. Well, I'm not sure if I got the point correctly, but you mentioned the tuberculosis, and that's one of these cases where you can say that North Korea has missiles, they can stop shooting them, and instead they buy rice and they buy pharmaceuticals for TB, so they solve all the problems themselves, but they don't do that. And they are not the only one who don't do that. We have so many countries, and that's exactly where we come to the humanitarian. If they don't do it, we have to do it. And it's not a lot of money, really. But one thing about Mr. Ban, whom I met myself also in Kazakhstan, it's the same one I think we talk about, and whom I liked a lot. But when he said, let's change Kim Il-sungism, he was not invited again. So we have also to see that one. We cannot achieve everything at the same time, and we can think about unification and about change, but we don't have to tell them all the things, because then it doesn't happen. 감사합니다. 자, 저기 더 질문과 토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운드 테이블까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개인적인 질문 또 토의는 함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5부 한국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재조명,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상대적으로 우리가 남북 문제에서 주요한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두 주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실체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실체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